대한민국은 국토 면적 107위, 세계 인구 78억 중 5,180만이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통계 정보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한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했었는데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떻게 저런 작은 나라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스포츠를 시작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한 e스포츠까지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 세계인들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요. e스포츠 초반 몇몇 해외 평론가들은 한국의 PC방과 인터넷 보급률을 이야기하며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은 스타크래프트에 국한되어 있고 이후에 나오는 게임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LOL로 넘어가는 격변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e스포츠의 왕자를 노리기 시작했고 AOS 장르에서 두각을 내던 유럽 선수들이 치고 나오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외 e스포츠 관계자들이 했던 말들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비춰졌고 한국의 e스포츠 부흥기는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끝났으며 당분간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민족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 롤드컵을 시작으로 2014, 15, 16, 17까지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e스포츠의 왕자 자리를 탈환하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중국 LPL에 밀려 잠시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2020년 롤드컵에서 담원게이밍이 LPL 수닝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게임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AOS 장르까지 한국인들이 장악하면서 해외 매체들은 한국인들은 왜 게임을 잘할까라는 토론을 진행했고 선수단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마인드, 체계를 분석하며 한국 선수들을 뛰어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끝까지 한국인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유일하게 제패하지 못한 FPS 게임을 이야기하며 전략 게임과 AOS 장르는 잘하지만 1인칭 FPS 장르에서는 큰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부정했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은 커터뷰 게임에 특화되어 있으며 1인칭같이 시야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임이 약하다라며 말도 안 되는 멍소리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선수들이 FPS 관련 게임 대회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시기라 대부분의 해외 팬들은 저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고 한국인은 FPS를 못하기 때문에 대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몇몇 한국인들은 외국인들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틀필드에서 공격 헬기로 한 라운드에서 200킬 이상 학살을 하거나 1000m 이상의 적을 헤드샷으로 연속으로 잡는 등 큰 대회에서 활약하지는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6년 5월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던 FPS 게임 오버워치가 출시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FPS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카스같이 정통 FPS를 추구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위도우메이커와 맥크리같이 정확한 에임 조준과 헤드샷을 통한 샷발이 중요한 영웅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 선수보다는 카스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북미와 유럽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기간 FPS 게임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들마저도 전략 게임과 AOS 게임은 모르겠는데 FPS는 한국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판이 깔리고 패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버워치도 LOL처럼 경쟁전이라는 랭크 게임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 시즌의 랭킹을 확인해보니 탑10 랭커들 중 무려 8명이나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탑 100에는 72명, 탑 500에는 총 43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한국인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서버라고 오해하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즌 초반이라 변동폭이 클 수 있었지만 그렇게 FPS를 못한다고 조롱을 받던 한국 유저들이 탑 500 기준 85%를 넘어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해외 유저들이 조금씩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한국인들과 너무 달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블리자드가 개최하는 오버워치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총 16개 팀이 참가하게 되었고 FPS 왕자의 자리를 두고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오버워치는 그 당시 한 달에만 무려 2억 6,900만 달러, 하나로 3,107억 원의 수익을 올릴 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게임이라 어떤 나라가 초대 우승자가 될지 무척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핀란드에 있는 C조에 소속되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랭킹은 한국 선수들이 도배를 하고 있었지만 대회는 일반 랭크 게임들과 달랐고 1인칭 FPS는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무척 중요한 장르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실력을 쉽게 가늠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기다리던 첫 번째 경기 호주와의 경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다 쓸모없는 짓이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이 프로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하듯이 양악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화물을 끌고 정해진 위치까지 운반하는 호위 전장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팀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화물차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거침없이 지나갔고 호주 선수들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 경기 모두를 내주게 되는데요. 이후 한국은 8강부터 4강까지 보이는 모든 것을 학살하며 빠르게 정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결승전까지 올라간 한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4대0 압승을 해버리면서 오버워치 월드컵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예선전을 시작으로 결승까지 무패, 무실 세트, 총 세트 전적 14대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높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다른 선수들을 학살했고 기본 샷발은 물론 완벽한 팀플레이까지 선보이면서 다른 국가들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결승전을 기대하고 경기를 지켜봤는데 해외 유저들은 한국 선수들의 광기어린 플레이를 보고 경악했고 치킨 한 마리를 다 먹기도 전에 경기를 끝내버린 한국 선수들의 극악무도한 모습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17, 2018년도까지 우승을 하면서 e스포츠 게임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한국 대 세계라는 타이틀을 달아놓고 유럽, 북미, 아시아권 선수들이 한국이라는 보스를 잡는 레이드를 펼쳤지만 끝내 보스를 잡지 못했다며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실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한국인들의 FPS 실력을 비교해볼 수 있는 이벤트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스포츠에 있어서 제2의 주적이라고 불리는 일본과의 대결이 그 경기였습니다. e스포츠에서 한국과 중국은 많이 만났었지만 일본과의 경기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 베일에 쌓여있던 일본인들의 FPS 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은 상금은 놓칠 수 있어도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격투 게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일본이었기에 대회를 참여했던 한국 선수들도 방심하지 않았고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총 5개의 라운드로 일본 쪽 선수 한 명이 기권하면서 32대 31이라는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1라운드에서 서로의 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전을 펼치게 되는데 일본 선수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10분, 상황은 30대 13. 한국 선수들은 2명만 죽고 전원이 생존해 있습니다. 일본인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오토바이로 고개 비행을 하고 도착한 기켄 선수가 바로 일본 선수를 제압해 버리는데요. 날아온대요? 아니 어디서?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절대고수처럼 정확한 위치에 안정적으로 착지한 한국 선수를 본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e스포츠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탐색전을 위한 첫 경기는 한국 선수가 20명이나 살아남는 상태로 가볍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일본 선수들의 전력을 파악했는지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경기에 대한 승리보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잡는지 내기라도 하듯이 일본 선수들이 보이기만 하면 학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킬 로그는 일본 선수들의 사망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시시하게 끝이 나는데 믿기 힘든 결과를 보게 됩니다. 6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경기가 7분 48초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끝이 났는데요. 다른 게임에 비해 필드도 넓고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배치된 생존형 게임에서 7분 48초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실력을 뛰어넘어 엄청난 광기를 보여주며 선수들을 추격하고 학살했다는 말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여준 한국 선수들은 3, 4, 5라운드까지 가볍게 따내면서 일본과의 대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사실 일본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 경기를 통해 e스포츠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OL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과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2021년 설 특집으로 펍지 한중 파트너 리그가 개최됩니다. 이벤트 대회지만 총 상금 1200만원에 생방송 시청자만 6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참가했던 중국 선수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중국 핵 프로그램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 선수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압도해서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에 비해 e스포츠 문화도 발달되어 있었고 최근 LOL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나라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핵쟁이들과 다르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며 큰 기대를 하는 유저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기대를 했던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기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1일차 경기에서는 서로 탐색전을 펼치고 가볍게 한국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 경기가 시작되는데 1일차와 다르게 중국 선수들의 전투력이 크게 상승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몇몇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 비등비등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킬스코어도 크게 뒤처지지 않고 2개의 라운드까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선수들이 손이 풀리고 한국의 전략을 파악해 승정을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3일차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안 절벽에 간신히 연패한 순간 중국 선수 4명이 추방당했다는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출력되는데요. 여기 호랑이 이빨 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경기에서 추방이 되었다고요? 그러게요. 갑자기 추방되었다고요? 추방도 되나요? 네. 와. 조금 저희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리자한테 빗보였나요? 네, 비자가 없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무비자. 정확한 상황을 몰랐던 해설진들은 순간 당황했고 중국 선수들의 비자 드립을 치면서 힘겹게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4명의 선수가 추방된 이후부터 중국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고 4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하며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분 좋게 대회가 마무리되나 했지만 경기가 끝나고 추방에 대한 안내 내용이 공지로 올라오면서 그 당시 경기를 지켜봤던 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경기 중 추방된 중국 선수들에게 비정상 플레이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공지였는데요. 한국 선수들도 중국 선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에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아무리 이벤트 경기를 하지만 설마 대회에서 핵을 사용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의심이 되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한국 선수들이 대회에서 이겼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핵을 사용한 정황들을 보여주며 펍지의 대회 운영을 비판했었는데요. 시청자들도 아무리 무개념이라도 대회에서 핵을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걸려 있었지만 당당하게 핵을 사용했고 그런 플레이 자체가 문화인 것처럼 대회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회에 참가했던 중국 선수들은 계정 영구 이용 제한을 당했고 펍지 파트너 권한까지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씁쓸하게 핵쟁이 엔딩으로 끝나버렸지만 핵 프로그램 따위로는 한국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대회를 통해 알려준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인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FPS 관련 업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여겨지는 게임들은 한국 안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외 유저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성향을 보고 한국인들은 지배할 가치가 있는 게임을 찾는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임이 한국인에게 지배당하지 않았다면 그 게임은 주목받지 못하거나 인기가 없는 게임일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시전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LOL처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높은 우승 상금이 걸려있는 FPS 게임이 있다면 100% 한국인은 몰릴 것이고 우승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8강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유저들이 FPS를 못한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LOL 같이 인기 있고 대중성 있는 FPS 대작 게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엄마 친구 자녀들과 비교를 당하며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학업과 싸워가며 생존해온 한국인들은 짧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모든 취미 활동에 높은 효율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습관들은 게임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 게임에 분풀이를 하며 쌓아올린 믿기 힘든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상들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느긋하게 일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지 못했고 남들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을 지켜보고 자라온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게임에 적용시키면서 해외 유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업적들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유저들이 왜 게임 안에서 전투민족이라고 불렸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출시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나 곤충 채집을 하며 자신만의 무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힐링 라이프를 꿈꾸던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바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아름다운 무인도를 가꾸며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전투민족 대한민국 유저들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숲은 집 건설을 위한 초기 비용을 대출해주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를 제공했었는데요. 한국 유저들은 현실 세계의 대출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게임 속에서 대출을 하고 무슨 힐링을 하냐며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한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밭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심어 무트코인을 시도하는 유저들을 시작으로 섬에 보이는 모든 것을 채집해서 팔아치워버리는 유저들까지 생존을 뛰어넘어 섬 전체를 파괴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챙겨서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출시 후 2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첫 대출금을 갚은 유저가 등장했고 모든 빚을 갚는 스피드런까지 등장하면서 대출 상환에 목숨을 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숲은 힐링 게임답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및 곤충을 채집할 수 있었고 구하기 어려운 생물들은 전시해놓고 자랑할 수 있었는데요. 동물의 숲의 게임 시간은 실제 시간과 동일했고 특정 계절에만 나오는 생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파밍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모든 물고기들과 곤충들을 채집하고 싶었던 한국 유저들은 타임슬립 방법까지 알아내며 다른 계절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고기와 곤충들을 모조리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박물관을 지었고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과 곤충들을 박제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해외 팬들은 한국 유저들이 동물의 숲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수집력에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한국인들은 섬을 꾸미는 방법도 남달랐습니다. 소소하게 자신만의 무인도를 가꾸기보다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으며 현실과 같은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유 따위는 잊어버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노가다를 시작했고 매크로를 사용한 것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지 않고 노가다만 반복하고 있는 한국 유저를 보면서 그들은 동물의 숲에 고용된 인부와 같았다며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에 경악했는데요. 같은 한국인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지켜보며 이 모든 일들이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험했던 DNA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플레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개발진들은 그들에게 힐링이라는 단어는 게임에서 피 채워줄 때만 사용하는 단어였다며 전투민족 한국 유저의 클래스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메탈기어 시리즈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던 코지마 히데오가 새로운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출시한 첫 번째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쿠팡맨 게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임의 대략적인 설정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 갑자기 일련의 괴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류는 지하 쉘터나 안전한 도시에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이런 불안정한 세계의 한 명의 배달부가 되어 음식을 시작으로 생필품과 약품 그리고 죽은 연인의 유품까지도 숨어 지내고 있는 인류를 찾아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달 과정에서 험한 길을 만나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힘들게 운반한 화물을 모두 쏟으면서 아주 귀찮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저가 직접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고 완성된 도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게임을 접한 한국인들은 무슨 이런 노가다 게임이 다 있냐며 어리둥절했지만 바로 게임 세계에 적응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곳곳에 도로를 건설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커뮤니티에 믿을 수 없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한국인이 12시간 동안 도로만 건설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라면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가 건설한 도로는 맵의 절반 정도를 채울 정도의 크기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게 된 다른 유저들은 거의 한국 도로공사급 사이즈의 도로라며 거대한 규모의 도로를 보며 감탄했는데요. 그는 이 도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산과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고 거대한 폭포와 설산을 넘으며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을 견뎌내며 이 도로를 힘겹게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공유받은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그의 희생으로 완성된 도로를 사용하면서 게임으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7월에 출시된 포켓몬고는 일본의 인기 IP 포켓몬 시리즈를 실시간 증강현실 장르로 제작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강현실이란 사람들이 보는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게임이 없었던 시기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포켓몬고가 빠르게 출시되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반년 가까이 늦게 게임이 출시되는데요. 소소한 경쟁을 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던 해외 유저들은 한국에 포켓몬고 출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소식 하나만으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당시 커뮤니티의 글을 잠깐 살펴보면 예전 디아블로3 사건 때처럼 외국 유저들은 한국 유저들이 최단 기간 안에 최고 레벨을 달성하고 모든 포켓몬을 싹쓸이할 거라며 한국인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해외 유저는 한국인을 두고 최상위 포식자의 등장이라며 한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7일 양치질을 싫어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게임 포켓몬 스마일을 출시했습니다. 결제 호소 없이 무료로 출시된 이 시리즈는 올바른 양치 방법을 게임을 통해 알려줬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어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총 151마리의 포켓몬이 등장했고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양치질을 1회 마무리하면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원작처럼 포켓몬이 도망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 3회 양치질을 해도 포켓몬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양치를 마무리하면 4시간이 지나야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포켓몬을 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측을 깨고 단 일주일 만에 151마리의 포켓몬을 모두 잡는 의지의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커뮤니티에 151마리의 포켓몬을 잡은 이미지를 공개했고 이를 본 유저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일주일 만에 모든 포켓몬을 잡았냐며 방법에 대해 궁금해했었는데요. 해당 유저는 타임슬립을 이용해 4시간이라는 대기시간 없이 미친듯이 양치질을 했고 그 결과 일주일 만에 모든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본 유저들은 이런 교육용 게임에 타임슬립까지 사용하며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은 한국 유저의 의지에 감탄했고 이 사건을 통해 도감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채우고 보는 한국인의 무서운 진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대한민국의 민속놀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스타를 좋아했었고 임요한을 시작으로 홍진호, 이윤열까지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활약하면서 외국인은 물론 블리자드까지 한국의 게임 실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휩쓸면서 한국인은 게임을 잘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회에서 맵팩을 사용한 선수를 순전히 실력만으로 압도한 사건을 시작으로 임요한 선수의 이름을 구글 번역기로 검색하면 그의 아이디인 복서로 검색되는 사건까지 해외에서 바라보던 한국은 게임 강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에는 한국인들과 해외 유저들 간의 실력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실수로 한국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운 한국인들의 학살 때문에 지옥을 맛봐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서버에 실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개발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서버를 보면 해당 서버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지, 인구수와 성향이 어떤지, 일반적인 서버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코리아 서버의 설명은 다른 서버와 달리 일종의 경고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유한 새벽의 나라는 전쟁 기술을 통달하고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생각 없이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서버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죽기 싫으면 이곳을 벗어나라는 의미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고 개발사인 블리자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최상위 포식자인 한국인들을 코리아 서버에 가두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잔혹함은 코리아 서버 안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이미 고인물들과 싹고수들만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초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그나마 유입된 유비들을 학살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투민족 대한민국의 위험은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유저들과 함께 게임하기를 두려워했고 팀게임 도중 한글로 채팅하는 유저를 만나게 되면 모두 화들짝 놀랐고 같은 외국 유저들끼리 한국인을 만난 자신들의 운명을 신께 원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당시 한국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인들이 게임에 끼친 영향들과 일반적인 유저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미친 업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It's just the Koreans. They're back. 게임 산업과 e스포츠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 게이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게이머들은 전 세계인이 놀랄만한 전략을 만들거나 대회에 참가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업적을 달성했으며 평범한 한국 게이머들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적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임했습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한국 게이머들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e스포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해외 곳곳에 있는 외국인 유저들에게도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전 세계인을 두려움에 떨게 한 한국 게이머 탑 에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망령군마 획득 사건입니다. 와우의 신규 패치가 진행되면서 무쇠결 속 망령군마의 마구라는 탈 것이 추가됩니다. 해당 탈 것은 시간 왜곡의 훈장 5000개로 획득이 가능했는데 일반적인 플레이 타임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한 유저가 탈 것 하나를 획득하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의도된 것이냐며 개발사에 문의를 했는데 개발진은 의도된 것이 맞으며 해당 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내놓게 되면서 망령군만을 얻고 싶었던 유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5회씩 돈다고 쳤을 때 평균 180개로 하고 일주일이면 1080개, 이 행위를 총 5회 반복해야 되는데 해당 이벤트가 49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49 곱하기 4 하면 대략적으로 190일 정도를 노력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망령군마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망령군마를 샀다는 인증글이었습니다. 8개월 그딴 거 모르겠고 그냥 갖고 싶어서 12시간 개노가다 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의지의 한국인, 전투민족 한국 게이머의 집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위는 파이널 판타지 14의 고대 무기 획득 사건입니다. 파판 14는 다른 게임의 전설급 무기인 고대 무기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 무기는 획득 이후 강화 및 인챈트로 마무리하는 무기가 아닌 노가다를 통해 특정 조건을 달성하거나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해 성장시키는 무기였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성장시키면 레이드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고대 무기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물을 시작으로 제니스, 아트마, 아니무스, 노우스, 넥서스 등등의 많은 단계들이 존재했습니다. 개발진들은 업데이트 Q&A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아니무스 단계까지는 3개월은 좋게 걸릴 거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인터뷰를 보게 된 전투민족 한국인들은 난이도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며 도발하는 개발진들을 보고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된 시점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수능 준비하듯이 게임에 몰두했고 노가다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2주라는 시간 만에 아니무스 단계까지 성장시키면서 개발진들을 당황시켰고 한국 게이머들의 진념과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합니다. 6위는 디아블로3의 최단 시간 디아블로 처치 사건입니다. 2012년 5월 15일 한국에서 전세계 최초로 디아블로3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00년에 디아블로2가 발매된 이후 약 12년 만에 발매된 시리즈로 전세계 디아블로 팬들은 크게 열광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인터뷰에서 디아블로3는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할 것이라고 한국 게이머들을 도발하고 자극했는데요. People of the world, you've played this much of normal, which is this much of farming level. 전투민족 대한민국은 개발진의 도발에 활활 불타올랐고 그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버 오픈 6시간 만에 디아블로를 잡아버립니다. 디아블로3를 아직 설치도 못해본 외국 유저들은 황당했고 이해할 수 없는 클리어 타임에 대해 SNS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악몽 난이도를 17시간 만에 깨버리고 지옥 난이도는 40시간 만에 클리어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인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해외 유저들은 디아블로의 최고 난이도를 코리아 레벨로 바꿔야 한다며 높은 난이도를 자랑했던 개발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게이머는 게임을 잘한다라는 공식을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5위는 이몽규 선수의 조택 이벤트 경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대한민국의 민속놀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스타를 즐겼었고 임요한을 시작으로 홍진호, 이윤열까지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활약하면서 외국인은 물론 블리자드까지 한국의 게임 실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전투민족 한국인의 위엄을 보여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몽규 선수의 조택 이벤트 경기인데요. 해당 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몽규 선수는 조택에서 초청받아 이벤트 쇼 매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상대 선수는 2006년도에 SKT T1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루오시안 선수였습니다. 1경기 시작과 동시에 홍규 선수가 드론 한 마리를 빼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보통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을 상대로 핸디캡을 줄 때 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적이 정찰오는 타이밍에 맞춰 드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Sometimes I'm watching a Korean stream. 정찰에 성공한 루오시안 선수는 드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Y라는 채팅을 칩니다. matters and money is on the line.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왼발을 사용하는 엽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Oh my god. 최종 경기인 3경기에서는 손을 교체한 상태로 플레이를 하거나 의자와 함께 몸을 한껏 젖혀서 거의 드러눕다시피 경기를 하고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예 팔짱을 끼고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0대3으로 완승을 해버립니다. 패배를 감수하면서까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고 승리한 이몽규에 대해 각종 스타 커뮤니티에서 갑론일박이 이어졌지만 상대에게 핸디캡을 제공하고 승리까지 이루어낸 이 경기는 한국인의 타고난 전투력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위는 스타2의 미야 전종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e스포츠가 발전하면서 핵 프로그램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랭크 게임은 물론 대회에서 핵을 사용해도 들키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런 핵을 이용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게이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국 프로게이머라면 핵쟁이들도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지 라는 농담 섞인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증명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타2의 미야 전종범 선수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전략적 요소가 큰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를 찾고 테크트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임인데요. WCS 월드 챔피언십 대회 예선에서 피직스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미국 선수가 대회 도중 맵팩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의 전종범 선수였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를 2대0으로 압살해버렸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우리가 항상 농담으로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맵팩 정도로는 한국인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3위는 하스스톤 크라나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블리즈컨 2017에 진행된 하스스톤 이벤트 경기에서 국적불문 3명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경기다 보니 시청하는 시청자 수는 적었지만 이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결승전에 진출한 한국인 크라나시 선수였습니다. 대회는 3대3으로 함께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을 질 때마다 패배한 팀의 선수를 한 명씩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4대1까지 스코어가 밀리면서 크라나시 선수 혼자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상대는 셋이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멘탈이 무너지고 좌절할 거라 생각했지만 크라나시 선수의 웃고 있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3명의 선수를 상대로 쓸쓸하게 혼자 경기에 임하는 크라나시 선수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견디면서 1승을 따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와 그 다음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상대편 선수들을 한 명씩 제거합니다. 그렇게 2명의 선수를 아웃시키면서 점수를 4대5로 역전. 이렇게 나머지 경기도 쉽게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상대 선수도 정신을 차렸는지 4연승을 하던 크라나시의 연승을 끊으며 5대5 상황까지 만들고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대는 크라나시 선수의 내지컬에 굴복하게 되면서 경기는 6대5 크라나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은 같은 상황에서 역올킬하며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었던 스타크래프트의 전설 이용호 선수와의 경기와 흡사하다며 극찬을 했고 어려울 때 웃는 자가 인류라며 크순신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카드게임에서도 한국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2위는 워크래프트3의 장재호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워크래프트3의 살아있는 전설로 제5종족으로 불리는 장재호 선수. 워크래프트3 팀리그 NGL에 참가한 장재호 선수는 대회 전날 오른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된 장재호는 전치 6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오른쪽 손을 시작으로 팔꿈치까지 깁스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장재호 선수를 걱정했고 그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장재호 선수가 오른손에 깁스를 한 상태로 경기장에 나타났고 경기를 하기 위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장재호 선수의 상태를 본 다른 게이머들은 아무리 장재호라도 프로게이머에게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봉인당하고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장재호는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편한 오른손을 이용해 힘겹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왼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경기에 참여해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외국인 프로게이머들을 간단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외국인 선수들은 이런 이해가 불가능한 플레이에 경악했고 너 같은 건 한 손으로 해도 충분해의 실사판을 보면서 한국 게이머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페이커 선수. LOL이라는 게임은 모를 수 있어도 페이커는 모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수상 경력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LCK를 총 8회 우승했으며 월드 챔피언십 우승 3회, MSI 우승 2회, 리프트 라이벌즈 우승 1회, 올스타전 우승 4회를 하며 통산 전적 784전 532승 252패로 킬 관여율은 66.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많은 수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로 프로게이머들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부사장 더스틴 백은 페이커를 두고 e스포츠의 마이클 조던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TSM의 미드라이너 비역스는 자신을 북미의 페이커라고 부르는 걸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두가 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페이커라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페이커 선수와 교류하면서 선수들이 서로 더 친분이 돈독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네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LOL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사실 앞에 많은 선수들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페이커만큼 전 세계의 한국 게이머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게이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 게이머들을 상대로 패기 있는 도발을 시전한 페이커의 2016 롤드컵 우승 소감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오늘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 많이 응원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올 거니까. Thanks for cheering us, but don't cheer us too hard because we're gonna come back anyway. Oh.